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불러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서 학생, 이정원 학생, 박민진 학생, 김나연 학생, 백지용 학생, 전민규 학생, 박소연 학생, 손예인 학생, 이희진 학생, 정혜화 학생, 홍윤재 학생, 성채원 학생, 이렇게 12명 학생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온라인 녹화 강의로 이제 방식이 바뀐 이후에 첫 번째 강의 때는 결석한 학생이 없었는데 그 지난주 녹화 분량에서는 결석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지사항에서도 안내를 드렸는데 하루에 딱 듣는 게 아니라 일요일까지 들을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못 들으면 별도의 출석 인정 사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결석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후에도 동등하게 그렇게 결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피터 싱어 데자르댕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 루이스 포이만 아들 폴 포이만이 엮은 푸드 에틱스 음식 윤리에 들어가 있는 그 피터 싱어의 논문 제가 번역한 내용 가지고 아마 강독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레거는 이제 다시 데자르댕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저희 교재로 보자면 238쪽이죠. 여기서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톰 리건과 동물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좀 익숙한 레건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그렇게 좀 친절하고 자세하게 잘 소개되어 있진 않죠. 그 푸드 에틱스라는 책에서 당연히 피터 싱어 바로 다음에 톰 레건의 논문 또한 실려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톰 레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고에 대해서 이 저작권료, 로얄티를 너무 세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유로 해서 번역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하고 있고요. 동물의 권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인간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레건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권, 애니멀 라이츠라고 하는 내용이죠.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번역어 그거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둥구스름하게 그 돌아가는 그런 번역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8쪽입니다. 피터 싱어가 공리주의의 기초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옹호한 것에 반해 톰 리건은 권리에 기초한 동물 옹호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동물권 이 말에 직접적으로 어울리는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죠. 레건은 어떤 동물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는 우리의 강한 도덕적 책무를 수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수식어가 중요하죠. 어떤 동물들은 권리를 가진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싱어와 마찬가지로 레건은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윤리적인 이유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과학적이고 상업적인 연구에 동물들을 이용하는 것, 동물 실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식량으로서 동물을 이용하는 것, 그것과 관련한 공장식 사육, 당연히 레건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냥, 동물원, 애완동물과 같이 오락 용도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커스, 여기서 동물 활용하는 것도 비난하고 있겠죠. 레건은 이것은 그것이 야기하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래적인 윤리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싱어가 공리주의적 견해라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레건은 의무론을 지지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칸트 같은 경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이야기하죠. 저희가 아마 강의실에서 이야기할 때 가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트린식 밸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재적 가치. 인간이라고 하면 가지는 내재적 가치 부여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내부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인간에게 내재적 가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칸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고, 모든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무론이 권리 이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부여하는 근거가 내부에 있다고 할 때 인트린식 밸류의 근거, 이 근거로서 주로 언급되는 것들이 이성,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은 인간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inherent value, 본래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레건 같은 경우는 동물이 가지는 도덕적 권리,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트린식 밸류는 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니까 inherent value라고 하는 접근으로 이제 동물의 권리 이야기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금 이 새로운 번역본, 이 판본에서 이 번역자 교수님들께서 표현의 논쟁의 여지를 벗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둥그스름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야기했는데,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제가 아마 가치론 이야기할 때 사상가들마다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재적, 본래적이라고 하는 번역어도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고유의 가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약간 둥그스름하게 그 번역의 위험성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실제 예전에 교과서 보면 레건 동물 권리론 이야기하면서 삶의 주체로서 동물이 가지는 권리, 그걸 내재적 가치,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은 내재적 가치일 거예요.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근데 아까 제가 인트린식 밸류가 주로 내재적 가치로 많이 번역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인간과 관련해서만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면 본래적 가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도 임용 수준에서 레건 출제됐을 때 직접 가로를 쳐가지고 이거 넣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었죠. 교과서에서 번역어가 내재적 가치이기 때문에 아마 정답으로 내재적 가치를 인정했을 거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 번역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당연히 추가 답안, 유사 답안으로 본래적 가치도 인정하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영어로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을 지금 조금 깔면서 그 뒷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239쪽으로 넘어가서 레건의 관점이 싱어와는 조금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번역문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각주 31로 되어 있는 직접 인용문입니다. 레건의 관점이 이와 얼마나 다른지 주목해보자 아래에 나와 있는 인용문이죠.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은 고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박탈도 아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든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 이런 차원에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겠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를 위해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외과 수술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스포츠나 돈을 위해 사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즉 동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다. 자원. 의무론의 입장을 좀 살려가지고 이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 칸트 방식에서 한번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수단 정도의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을 자원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동물을 수단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체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전형적인 의무론의 논증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물을 수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용문 아래 내용도 읽어보아야 되겠죠. 레건은 이러한 견해의 바탕에 깔려있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을 이와 유사한 취급을 받게 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조너선 스위프트의 풍자적인 작품인 겸손한 제안에 나오는 대로 가난한 어린아이를 식량으로 취급한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는 만족한 상태에서 비교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양육된다. 하지만 아이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비록 고통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살되어 끓여지거나 구워지거나 튀겨지거나 삶아지거나 했다. 설사 고통에 비해 전체적인 기쁨의 양이 훨씬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러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왜 그런가? 너무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난한 어린아이, 아마도 당연히 싱어와 유사하게 이런 아이는 고아 상태, 이런 상태로 세팅을 해두겠죠.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이 개인의 측면에서 고통만 있는 것일 겁니다. 1살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잘 육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죽을 때도 고통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 예전에 동물 도살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도살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기 충격 같은 걸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의 고통 없게 이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어린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고통 없이 살게 해줬고 죽을 때도 거의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서 이 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 많은 사람들 전체적인 행복을 늘렸다. 우린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레건은 그 대답이 인간이 이른바 고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소유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인트린식 밸류, 이건 내재적 가치고 인히어렌트 밸류, 본래적 가치라고 했죠. 인간에게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요. 인히어렌트 밸류, 본래적 가치라는 표현도 당연히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적 가치는 반드시 인간에게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죠. 제가 아마 예전에 바위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겠죠. 가치 부여를 자기 내부에서 직접 할 수는 없는 무생물이잖아요. 하지만 외재적 가치를 가지는 바위지만 단순히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본래적 가치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 나가서 보았더니 커다란 바위가 그 자체로 아름답더라. 이런 방식으로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에서 당연히 인간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넓은 존재의 범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본래적 가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고유의 가치라고 표현한 거 그 수식하고 있는 이후 문장들을 보면 본래적 가치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윤리 이론들을 논의하면서 이 개념을 본 적이 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앞에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강의실에서 조금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는 부분에서 가치의 종류 구분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밖의 어느 누군가의 이해관계, 필요, 용도 등과 무관한 독립적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유의 가치는 그 자체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로 해석될 여지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좀 확실히 지금 여기 고유의 가치를 본래적 가치의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보시죠. 그러한 가치는 도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 인스트루멘탈 밸류죠. 즉, 한 사물의 가치가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혹은 그것이 다른 것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와 대조된다. 고유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대조되는 가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볼 때 적절한 번역어는 본래적 가치가 아닐까. 물론 지금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레건 이야기하면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거의 교과서가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레건이 그것과 대조로 삼고 있는 가치 개념이 도구적 가치이기 때문에 본래적 가치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미 임용에 출제가 되긴 하였지만 만약 출제된다고 하면 아마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 둘 다 정답은 인정해 줄 거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은 본래적 가치에 더 가깝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계속 길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고유의 가치를 갖는 대상은 단순히 다른 어떤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인간들, 괄호 안에 내용도 이번에 읽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어떤 동물들, 일부 동물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존재들을 단순히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고통에 비해 기쁨의 양을 극대화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 단락에서 1살짜리 아이 이제 도사라는 사례 이걸 예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락에서도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한다 말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연속되어지는 논의에서는 당연히 인간뿐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 내지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칸트적 윤리 전통과 매우 유사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전통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거는 고유의 가치가 자율적인 행위를 할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인트린식 밸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 인트린식 밸류,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자유의지, 이걸 근거로 해서 주로 인간에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자유의지, 자율적인 행위를 할 능력, 이것과 관련되는데 레거는 고유의 가치, inherent value는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한지 보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자들, moral agent와 도덕적 수동자들, moral patient 사이의 구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2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도덕 행위자 vs 도덕 수동자. 여기서 도덕 수동자라고 번역을 해주셨는데 또 많이 번역되는 유사 개념 뭐가 있나요? 만약에 여기 도덕 수동자를 답으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유사 답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명한 표현 맞습니다. 도덕 무능력자, 이것도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도덕 행위자 모럴 에이전트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야기할 때 도덕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도덕 행위자니까 당연히 모랄리티,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토노미,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실천을 옮기게 되었는지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이성을 활용해서 도덕적으로 잘 이 주장을 펼치고 논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오토노미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능력, responsibility, 이것까지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오토노미,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인트린식 밸류, 이 내재적 가치 부여되는 핵심적인 근거가 자유의지, 자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 행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의 인간들, 이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 행위자, 보통의 인간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도덕 수동자. 우리 싱어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끔찍한 실험, 이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좀 현저하게 인지 능력이라든지 쾌고 감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가장자리 인간의 사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도덕 수동자에 당연히 가장자리 인간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덕행위자, 인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토노미, 자율적인 판단 능력, 내재적 가치와 관련되는 거였으니까 이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인간, 우리가 이제 가장자리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존재를 도덕 수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레건 같은 경우는 지금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놓고 보면 당연히 동물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